파이브스타 스토리지의 배경이 되는 조커 성단. 이 조커 성단에는 이스터, 웨스터, 사잔드, 노우즈의 4개의 태양계가 속해 있었으며 약 1500년을 주기로 크라운 데은화를 들고 있는 스턴트 유성이 이 조커 성단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많은 태양계를 가진 거대 성단인 만큼 이 조커 성단에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행성들 역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스터 태양계의 제3행성 델타벨론과 델타벨론의 쌍둥이별 애들러, 그리고 웨스터 태양계의 제2행성 보스, 서전드 태양계의 제3행성 주노, 노우즈 태양계의 제2행성 캘리미터 고더스, 이렇게 5개의 행성이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행성들이었으며, 동시에 조커 성단의 각 태양계를 대표하고 있는 행성들로 이 작품의 주요 배경이 되는 5행성 파이브스타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플래닛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 5행성들에 존재했었던 모든 국가들의 흥망성쇠와 행성들 간에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바탕으로 그에 관련된 모든 인과를 그리고 있는 장대한 서사시가 바로 파이브스타 스토리지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는 분쟁의 역사라 할 만큼 인간의 삶과 전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죠. 파이브스타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조커 성단의 5개의 행성 역시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5개의 행성들은 기나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수한 국가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며, 모든 국가들은 자신들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끝없이 계속될 것 같던 군웅할거의 시대도 조커 성단 전체를 통일한 아셀 무라토바 디스터브 황제단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되면서 조커 성단에도 비로소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렇게 조커 성단을 통일한 통일 국가가 바로 파루스틱 하난 초제국 파이브스타 스토리즈 세계관의 근간이 되는 초고도의 과학기술을 이룩한 고대 문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단을 통일한 초제국은 자신들의 과학 문명을 더욱 발전시켜 초제국의 9대 왕제 불꽃의 여왕제라는 이명으로 불리게 되는 아셀 무라토바 디스터브 9에 이르러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대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인간을 아득히 초월하는 전투력을 가진 순혈기사라는 존재와 인간형 거대 병기 머신 메사이어, 그리고 버스터 런처와 같은 초제국의 병기들이었습니다. 순혈기사라는 존재는 인간을 극한까지 강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해 만들어진 강화인간으로서 인간을 아득히 초월하는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존재였던 만큼 이들을 제어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했는데, 하이브레인이라는 정신제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이브레인에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혈기사들이 이 능력을 가진 이들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거역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죠. 이렇게 순혈기사를 만든 불꽃의 여왕대는 이들 중 특출난 7명에게 검성의 칭호를 부여하고 황제 직속 염성친위기사단을 꾸렸으며, 검성의 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14명의 순혈기사들에게는 총재라는 칭호를 내리고 조커 성단의 각 지역을 관리하도록 만들어 조커 성단 전체의 안정을 이끌어냈는데, 행성 보스에 있는 카스테포 대륙에 대한 드래곤과의 불가침 조약 역시 바로 이 시기에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라운 대은하를 들고 있는 스턴트 유성이 1500년 만에 조커 성단의 모습을 드러냈고, 불꽃의 여왕제 네들라인이 휘하의 염성친위 기사단을 이끌고 이 스턴트 유성으로 향하게 되면서 조커 성단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라는 구심점이 사라지자 초제국의 총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분열되기 시작, 결국 조커 성단은 또다시 전쟁이 끊이지 않는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아마테라스, 필모어, 하투아의 황실이 모여 성단력의 시대를 열 때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유례 없이 길어진 전쟁으로 인해 초제국이 이룩한 수많은 지식과 과학기술의 상당 부분은 소실되어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조커 성단의 과학과 문명은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초제국의 강화인간, 순혈기사와 다이버 역시 오랜 전쟁을 통해 대부분 전장에서 죽어갔으며, 살아남은 이들일지라도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은 열성유전이었기 때문에 세대를 거듭할수록 서서히 그 힘은 희석되고 사라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파이브스타 스토리즈의 시간대에 등장하는 예지나 염력 같은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다이버와 파티마 또는 모터헤드를 만들 수 있는 천재과학자 바이트가 바로 초제국 시절의
시절에 다이버 포스를 물려받은 이들이었으며 인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모터헤드의 헤드라이너가 될 수 있는 기사라는 존재들이 바로 초제국 순혈기사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힘과 능력은 열성유전이라는 굴레로 인해 한없이 약해진 상태로 초제국 시절의 순혈기사와 다이버에 비할 바가 못되지만 그럼에도 기사가 가진 신체 능력은 평범한 인간은 꿈도 꿀 수 없는 영역의 것이었으며 그 강함 역시 사람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5스타 시리즈 세계관에서는 기사들의 역량을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이 존재했으며 이 능력으로 인해 기사들은 그들이 가진 역량에 따라 최강의 기사는 검성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그 아래는 강천이, 소천이, 천이라는 칭호로 구분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기사들의 역량을 가늠하고 칭호로 수여할 수 있는 인물은 오직 바킨 나칸 제국의 군주인 성제뿐이었습니다. 기사들의 역량을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이 바킨나칸 제국의 황실에만 대대로 전해졌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작중에서 검성이 직접 천위를 부여하기도 하는 걸 봐선 검성 역시 기사의 칭호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는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류가 기사의 강함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기회가 없어서 이런 직위를 받지 못한 기사들도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무명의 기사가 반드시 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초월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기사라는 존재가 바로 5스타 시리즈 세계관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기사들이 바로 인간형 거대 전투병기 모터헤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헤드라이너이자 동시에 파티마의 마스터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초제국 시절 개발된 인간형 거대 전투병기 머신 메사이어는 안 그래도 엄청난 힘을 가진 순혈기사의 능력을 큰 폭으로 증폭해주는 만큼 이 머신 메사이어 앞에 기존의 무기체계는 의미가 없는 것이었으며 전쟁의 양상 또한 머신 메사이어에 의한 대리전 양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초제국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머신 메사이어는 파괴되었으며 길어지는 전쟁 속에서 기존의 과학 문명과 관련된 지식들이 소실되면서 머신 메사이어와 그에 관련된 기술 역시 사라져버렸죠. 이렇게 사라져버린 고대 문명의 메카닉 머신 메사이어를 이 시대에 다시 복원한 것이 바로 모터헤드였습니다. 모터헤드는 머신 메사이어를 복원한 것이었기에 본질적으로 기사의 힘을 증폭해주는 병기였지만 로스트 테크놀로지를 지금의 기술로 복원했던 것인 만큼 모든 면에서 오리지널에는 미치지 못하는 물건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조커 성단 안에서 모터헤드를 초월하는 전투력을 가진 존재는 드래곤과 신족 외에는 없을 정도로 조커 성단 안에서 모터헤드의 강력함은 절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터헤드는 르셴이라 불리는 인간을 아득히 초월하는 천재적 두뇌를 가진 초제국의 후예들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것인 만큼 그 수는 많지 않았으며 원한다고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모터헤드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국력을 가늠할 수 있었으며 제작자가 누구냐에 따라 모터헤드가 가진 기본적인 성능에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제국의 후예들은 열성유전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모터헤드를 만들 수 있는 마이트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는 점점 줄어갔으며 그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체 역시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모터헤드 역시 계속해서 파괴되면서 가뜩이나 줄고 있는 모터헤드는 더욱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모터헤드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보자면 초창기의 모터헤드는 기사의 반응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병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초제국 시절에 머신 메사이어를 복원해 모터헤드를 만들어낸 것까지는 좋았지만 문제는 파일럿의 사고에 반응하는 기체 컨트롤 시스템만큼은 복원이 불가능했으며 파일럿인 기사들의 역량 역시 초제국 시절의 기사들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초기의 모터헤드는 파일럿의 조작에 모터헤드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반응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지만 모터헤드의 인공지능이 감당하기에는 파일럿인 기사의 반응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기사의 반응 속도에 대응하고 기사가 싸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보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생체 컴퓨터 파티마였습니다. 모터헤드는 육해공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발된 병기였으며 기사의 능력에 따라 광속 이동에 텔레포트까지 가능한 엄청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만들어진 모터헤드는 기사의 반응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반쪽짜리 병기였기 때문에 기사의 컨트롤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보조 장치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모터헤드의 느린 연산 속도를 보완하고 기사의 컨트롤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발된 것이 바로 생체 컴퓨터 파티마였습니다.
이런 파티마의 시작은 우라늄 밸런스 박사가 주장한 생체 연산 이론으로부터 시작했으며 그의 손자인 리튬 밸런스 박사가 아마테라스 가문에 잠들어 있던 초제국의 마지막 순혈기사 나칸드라 스바스의 유전자를 이용해 인간의 모습을 한 생체 컴퓨터 내체를 완성했는데 이 내체의 생체 컴퓨터가 바로 최초의 파티마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조인간 파티마는 생체 컴퓨터로서의 뛰어난 성능뿐만 아니라 초제국 순혈기사의 유전자를 이용한 만큼 기사로서의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공생명체 파티마에게 종으로서의 위협을 느낀 인류는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이들의 능력을 제한하고 인간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티마의 기사로서의 능력은 기사들의 평균치의 80% 수준 이하로 만들어져야 하고 생식 능력 또한 제한당하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조차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파티마를 만든 마이트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어길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 밖에도 성단법의 수많은 조항으로 파티마를 구속하고 있었는데 이 성단법을 만든 이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아마테라스의 어머니인 아마테라스 미코토였습니다. 생체 컴퓨터인 파티마가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파티마를 만든 마이트, 리튬 밸런스 박사의 취향이 적용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모터에 대해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생체 컴퓨터의 역할뿐만 아니라 모터에 대해 상태, 전황의 변화 등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기사에게 알려주고 기사의 요구 또한 정확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기사가 전투 중 계기판을 확인하거나 콘솔 패널을 조작하는 데 정신을 분산시키지 않고 오로지 싸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기사의 힘까지 가지고 있으니 여차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진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기사는 생체 컴퓨터로만 작동하며 쌍방향 자유로운 소통도 불가능한 에뮬라이트 파티마보다는 인간형 파티마를 선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기사와 특정 파티마가 조합되었을 때 다른 조합보다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파티마와 기사 사이에 궁합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최고의 궁합의 조합을 위해 파티마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자신의 마스터가 될 기사를 선택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제도가 바로 파티마의 선 또는 파티마의 필요연이라 불리는 행사였습니다. 마스터가 되는 기사가 아닌 파티마에게 선택권을 준 이유는 보통의 인간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적인 감정까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파티마와의 조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비해 파티마의 경우는 생체 컴퓨터인 만큼 감정의 개입 없이 기사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사보다 파티마 쪽이 최고의 조합을 선택할 확률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스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파티마에게 있어 성단법이 보장하는 유일한 권리이기도 한 것이었기에 파티마가 선택한 마스터 이외에는 그 누구라도 파티마의 선택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파티마의 피로연은 파티마를 두고 벌어질 수 있는 엄청난 분쟁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는데 만약 파티마의 소유를 인간이 결정하도록 했다면 고성능의 파티마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끊이질 않았을 것이며 나아가 고성능 파티마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의 분쟁으로도 발전할 수도 있었겠죠. 이렇듯 파티마의 본질은 단순히 기사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생체 컴퓨터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아름다운 외모와 마스터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과 자기희생적인 모습에 많은 기사들은 파티마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그 이상의 존재로 생각했으며 혼인하지 않는 기사들이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열성유전으로 인해 기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이런 현상은 기사의 개체수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티마를 소모품처럼 대하는 필모어 제국의 기사들의 파티마가 정신붕괴 빈도가 낮다는 사실을 볼 때 파티마를 애인이나 부인 대하듯 이성의 감정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전투의 파트너로만 대하며 확실한 선을 지키는 쪽이 마인드 컨트롤로 인간성의 대부분을 배제당한 파티마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티마는 사실 잔혹한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에 괴로워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 이용당하며 서로 죽고 죽여야 하는 자신들의 운명을 주인을 떠날 수도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인공생명체인 자신들의 처지를 저주하며 누군가가 이 저주받은 운명의 끈을 끊어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조커 성단을 통일했던 초제국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면서 전쟁과 혼란이 계속되는 군웅알거의 시대가 시작되고 이 군웅알거의 시대의 끝자락에 조커 성단의 이스터 태양계의 제3행성 델타벨론에 건국된 그리스 왕국은 오랜 시간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그리스 왕국을 건국한 아마테라스 왕가의 83대 당주 아마테라스 미코토 여왕은
성단력 2020년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성경이나 나올 법한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동정녀 미코토 황제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마계의 존재를 소환하거나 이 세계의 신을 소환하는 등 시공을 초월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희노애락과 같은 감정이 결여된 오직 이성만이 남아있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아이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 후폭풍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미코토 황제는 우라늄 밸런스 박사와 함께 이 아이에게 인간이 가진 감정과 마음을 학습시켜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상황에 맞춰서 인간다운 반응을 연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훈련시키게 됩니다. 이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었지만, 아마테라스에게 어머니 의존증이라는 부작용을 남긴 원인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비한 탄생 배경과 범상치 않은 능력을 가진 아마테라스는 성단력 2089년에 어머니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 그리스 왕국의 국왕으로 즉위한 뒤 행성 델타벨론의 모든 나라를 아마테라스 왕가에 복속시킨 후 아마테라스 왕조 연합 열강왕국, 이른바 AKD를 건국하게 되는데, 아마테라스는 인간적인 감정이 없는 만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명정대한 통치 정책을 실행하며 델타벨론의 모든 이들의 칭송을 받는 광왕이라는 이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광왕이라 불리는 아마테라스 미카도가 바로 빛의 신이자 조커 우주를 창조한 절대신 아마테라스의 화신인 것이었으며, 훗날 조커 성단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빛의 신의 화신으로 이 세계에 태어난 아마테라스 미카도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둔갑한 것이 바로 레디오스 소프인 것이었습니다. 이 레디오스 소프가 조커 성단을 돌아다니다 우연히 성단 최고의 마이트 크롬 발란시에 박사를 만나 친구 먹게 되면서 파이브 스타 스토리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소프가 발란시에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테라스는 신이기 때문에 파이브 스타 스토리 세계관 안에서만큼은 대체로 뭐든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레디오스 소프라는 인간의 외형 역시 남성이든 여성이든 땡기는 대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자 버전의 레디오스 소프는 실력 있는 모터헤드 수리공 마이스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자 버전은 성단 역사상 최강의 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더글라스 카이엔의 스승인 데이모스 하이 아라키에게 천위를 받을 정도의 실력 있는 기사이기도 했습니다. 파이브 스타 스토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에는 56억 년 이상의 방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무엇보다 레디오스 소프, 아마테라스 미카도란 초월적인 존재가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아마테라스 미카도는 빛의 신 아마테라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었는데, 이 빛의 신 아마테라스가 바로 파이브 스타 스토리 세계관의 배경이 되는 조커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조물주인 것이었으며, 동시에 시공을 초월하는 절대신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절대신인 아마테라스가 어째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계에 오게 된 것인지, 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파이브 스타 스토리의 이야기는 결국 이 아마테라스를 중심으로 조커 성단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대신인 아마테라스가 아마테라스 왕가 83대 당주 아마테라스 미코토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한동안 식물인간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이유는 이 세계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었으며, 자신이 가진 신의 힘이 자칫 잘못하면 이 세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아마테라스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자신이 조커 우주를 총괄하도록 창조한 전능신 조커를 소환해 스스로의 힘을 제한하고 감시하도록 만들기까지 합니다. 절대신 아마테라스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계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더블 입시론형 휴머노이드란 초월적 생명체 라키시스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종국에는 두 사람 사이에 아이까지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 파이브 스타 스토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마테라스는 조커 성단을 통일하기 위한 대규모의 침략 전쟁을 일으켰으며, 전쟁을 통한 피해 희생 위에 세워진 새로운 통일 국가에 대한 모든 권한을 파티마인 유판드라에게 위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권리를 파티마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파티마가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는 기대와는 달리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키시스가 다른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희생을 치르면서 얻어낸 통일이었지만, 유판드라의 치세는 자의가 아닌 무력에 의한 통일을 맡게 된 여러 민족과 국가들의 통합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성당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던 통일국가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규합으로 이어져 과거 초제국 이후 처음 세워진 성단 통일국가는 또다시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콜로스 6세를 중심으로 결집한 반군에 의해 통일국가 AKD는 붕괴하게 되고 통일국가의 건국과 붕괴 과정에서 발생한 치열한 전투로 인해 대부분의 모터헤드들은 파괴되어 결과적으로 기사와 파티마가 전쟁에 이용당하는 시스템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절대신 아마테라스가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전쟁을 일으킨 이유와 자신이 만든 통일국가를 무너뜨리는 콜로스 6세를 도운 이유, 그리고 인공생명체인 파티마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지는 이야기가 앞으로의 5스타 스토리의 이야기 중 하나이며, 절대신 아마테라스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초월적 생명체 라키시스 사이에서 태어난 신인류 아마테라스멜 그란드 포춘 에이러스 5, 즉 카린이 시공을 초월해 5스타 스토리의 역사에 개입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5스타 스토리의 숨은 내용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5스타 스토리의 세계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나 원인과 결과, 전후관계와 같은 시간 개념을 벗어나 말 그대로 시공을 초월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도 추상적이라 안 그래도 이야기 전개가 뒤죽박죽이라 이해하기 힘든 이 작품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작가인 나가노 마모루의 만화가로서 이야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의도한 건지 알 순 없지만, 그럼에도 5스타 스토리는 뭔가 그럴싸하고 있어 보이는 디테일한 설정으로 묘한 매력을 발휘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뤄질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테라스의 모든 비밀을 비롯해 스턴트 유성과 초제국에 감춰진 모든 이야기, 그리고 드래곤과 사탄 같은 미지의 존재 등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모든 비밀들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과연 죽기 전에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작가인 나가노 마모루의 말에 따르면 대를 물려서 그리게 할 것이라 공언했었지만 인양반 자식이 없다던데. 크롬 발란시에는 세계관 최고의 파티마 제작자이지만 자신의 연구와 파티마를 위해 성단법을 밥 먹듯 어기는 사람으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아마테라스에게 처음으로 슬픔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물이었으며, 아마테라스의 유일한 친구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초의 파티마를 개발한 리튬 발란스 박사의 후예로 대대로 파티마 마이트를 배출해온 발란스 가문에서도 역사상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천재이며, 페이츠 공국을 다스리는 대공 가문의 장손임에도 파티마 연구를 위해 대공의 지위를 거절하고 이스터 태양계의 제3행성 델타 벨룬의 쌍둥이별 애들러의 은거에 파티마의 연구에만 평생을 바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크롬 발란쉐는 다른 파티마에 비해 압도적으로 뛰어난 스펙을 가진 명품 파티마들을 만들어냈지만, 애초에 성향 자체가 똘끼 충만인 건지 아니면 파티마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었던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파티마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무시한다거나 순혈기사의 수정체를 파티마를 대림으로 출산하는 등 성단법을 가볍게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는 변태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파티마의 몸에서 태어난 순혈기사의 후예가 바로 성단력 최강의 검성이라 일컬어지는 더글라스 카이엔인 것이었습니다. 쿤, 파르테논, 이에타, 티타, 메가엘라 등 발렌시아의 파티마는 대부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명품이었던 만큼 이들의 마스터 역시 역사에 이름을 남길 정도의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으며, 조커 성단의 역사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의 중심에는 발란시아의 파티마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란시아는 자신의 조상으로 인해 탄생한 생명체인 파티마가 성단법이라는 굴레에 갇혀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전쟁의 도구로 이용되어 소모품처럼 죽어나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으며, 파티마를 제조한 부모로서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발란시아 앞에 나타난 인물이 바로 레디오스 소프, 빛의 신 아마테라스였으며, 이 아마테라스의 어머니가 바로 성단법으로 파티마의 권리를 제한한 장본인 아마테라스 미코토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파티마가 처해진 가혹한 운명에 어떤 형태로든 책임이 있는 두 가문의 후예가 우연한 기회에 만나 친구가 되었던 것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파티마가 처해진 가혹한 운명과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마테라스를 만나게 된 발란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프가 인간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초월적인 존재인 소프를 연구해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된 것인지, 아니면 레디오스 소프, 아마테라스라는 존재 자체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발란쉐는 과거부터 꿈꿔온 파티마의 생명체로서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파티마들의 희망을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파티마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발란쉐는 자신의 수명이 다하기 전 마지막으로 제작한 작품인 3명의 파티마에게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부여했는데 발란시의 이런 선택이 5스타 스토리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발란시의 최후의 작품인 3명의 파티마가 바로 5스타 스토리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운명의 세 여신 아트로포스, 라키시스, 클로소인 것이었습니다. 아마테라스는 발란시에와 친구가 된 이후로 시간이 날 때마다 소프의 모습으로 발란시에의 작업실을 방문해 그의 연구에 도움을 주거나 제주 중인 파티마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곤 했었는데 발란시에의 마지막 작품 아트로포스, 라키시스, 클로소 역시 어린 시절 발란시의 작업실을 방문한 소프를 만나 기분 좋은 추억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계기로 라키시스가 소프의 배우자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이 3명의 파티마뿐만 아니라 아마테라스를 비롯한 조커 성단의 운명은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최소한의 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전쟁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소모되고 버려지는 파티마의 현실을 저주하고 있던 발란시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겠지만 한나라의 국왕이자 신의 화신인 아마테라스 입장에서는 성단의 질서를 무시하는 이런 일은 환영할 수만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발란시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작품이 될 이 아이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들을 파티마로 속박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선택을 관철하고 운명에 대항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부여했는데 이 아이들 중 맏언니인 아트로포스는 평범한 파티마로서 살지 못하게 만든 발란시에의 이런 조치를 원망했으며 성년이 되자마자 발란시에를 떠나 인간인 듯 인간 아닌 인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꽤 오랜 시간을 방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행성 보스의 카스테포에서 만난 아마테라스로부터 5스타 스토리 세계관 최강의 존재 중 하나인 드래곤 네이처의 우두머리 LED 드래곤의 유생 스에조를 분양받아 스에조로 성체를 키우는 보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서서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고 시간이 지나 스에조가 LED 드래곤의 성체로 각성한 이후 아마테라스가 일으킨 성단 통일 전쟁에 파티마로서 참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트로포스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 이용당하며 서로 죽고 죽이는 파티마의 운명을 저주하고 있었으며 이런 운명의 끈을 끊어내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이런 아트로포스의 바람은 LED 드래곤으로 각성한 스헤조가 행성 델타 벨룬을 소멸시켜 통일국가 AKD의 붕괴를 가속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어린 시절 만난 레디오스 소프의 부인이 되겠다고 선언한 라키시스는 영원을 살아가야 하는 초월적인 존재 아마테라스에 맞추기 위해 파티마가 아닌 더블 입실론형 휴머노이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더블 입실론형 휴머노이드는 블루불사인 아마테라스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한 크롬 발란시의 연구 결과 중 하나로 쉽게 말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초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된 라키시스가 아마테라스와 함께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사랑 이야기가 바로 5스타 스토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두 사람의 존재가 바로 5스타 스토리가 가진 모든 비밀의 원인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클로소는 성단 최강의 파티마로 만들어져 훗날 있을 성단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마테라스가 일으킨 성단 통일 전쟁에서 성단 최강의 모터헤드 중 하나인 주논을 타고 콜러스 6세를 도와 언니들과 대립해야 하는 가혹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으며 이들의 선택이 바로 5스타 스토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역사가 공개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성년이 된 라키시스와 크로소는 파티마의 피로연을 위해 유바대공의 성으로 끌려가게 되고 마인드 컨트롤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들통나 이 아이들이 성단법에 의해 처분되는 것을 우려한 발란쉐가 소프에게 이 아이들의 구조를 요청하게 되면서 5스타 스토리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5스타 스토리는 1985년 창간된 애니메이션 잡지 월간 유타입에서 1986년 4월부터 연재를 시작한 작품으로 건담의 아버지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이 제작한 중전기 엘가임의 메카닉과 캐릭터 디자인을 담당하면서 이름을 알린 나가노 마모루가 그린 인기 만화가 바로 5스타 스토리였습니다. 5스타 스토리는 스타워즈, 은하의 영웅 전설, 삼국지, 건담 등 세계 굴지의 작품들이 가진 흥행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시공을 초월하는 어마무시한 스케일에서 나오는 방대한 이야기와 기사와 파티마 같은 다른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참신하고 디테일하며 신비로운 설정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한 오타쿠 문화의 생태계와 딱 맞아 떨어지면서 5스타 스토리는 수많은 오타쿠를 양산하고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조형적으로 예술의 경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유려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모터헤드의 우아하고 섬세한 디자인과 등장인물의 개성을 표현해주는 독창적인 의상 디자인까지 나가노 마모루의 디자이너로서의 천재성이 빛을 발하며 5스타 스토리는 연재 시작과 거의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렇듯 5스타 스토리가 처음 선보였을 당시의 임팩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일본 만화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충분한 요소를 가진 작품으로서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작품이었지만 나가노 마모루는 스스로 이 작품이 명작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1983년) 선라이즈에 입사한 나가노 마모루는 신입사원 시절 기획한 스타워즈를 기반으로 한 우주에서의 로드무비 아이디어가 건담의 아버지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의 눈에 띄어 선라이즈 입사 4개월 만에 중전기 엘가임이라는 작품의 캐릭터 디자인과 메카닉 디자인을 혼자서 담당하며 자신이 가진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가노의 섬세한 메카닉 디자인은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그려야 하는 당시 애니메이션 제작 환경의 한계 때문에 제작진 중에서는 나가노 마모루를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으며 완구로 구현하기 어려운 나가노 스타일의 디자인은 스폰서를 맡고 있는 완구 회사 측에서도 반가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가노 마모루가 그린 인간형 거대 로봇 헤비메탈은 지금까지의 로봇들이 현실적인 가동을 무시한 투박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달리 무버블 프레임과 이중관절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나름 공학적인 설득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기존의 로봇과의 차별화를 원했던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에게 있어서 이런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는 나가노는 보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가노 마모루의 설정에 대한 집착은 이때부터 시작된 건지 이 당시에도 헤비메탈의 내부 구조와 구동 시스템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고증과 인물의 의상과 소품에 이르기까지 중전기 엘가임의 세계관에 대한 디테일한 설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곤 했는데 나가노 마모루의 이런 컨셉 디자이너로서의 비범한 능력을 확인한 토미노 감독은 제타 건담에서도 나가노 마모루를 메인 디자이너로 기용하는데 이렇게 건담의 세계관에 무버블 프레임과 다중관절 개념이 추가되고 모빌 시트에 360도 전방위 모니터와 리니어 시트 역시 이 당시 나가노 마모루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라이즈와 스폰서인 반다이에서는 나가노가 디자인한 메카닉에 대해 이런 건 모빌 슈트가 아니라며 탐탁치 않게 여겼으며 그가 디자인한 초안과 아이디어는 오카와라 쿠니오와 후지타 카즈미의 손을 거치며 모빌 슈트스럽게 수정당하게 되고 이에 빡친 나가노는 제타 건담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나가노의 디자이너로서의 재능과 컨셉 디자이너로서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던 토미노 감독은 이 새끼가 고집은 세서 말은 잘 안 들어도 실력은 있어 라며 제타 건담의 후속인 더블 제타와 역습의 샤아에서도 나가노 마모루를 메인 디자이너로 기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토미노 감독의 결정이 나가노 마모루와 선라이즈 그리고 반다이의 악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타 건담 제작 과정에서 선라이즈와 반다이에게 디자인이 까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수정당하는 디자이너로서 수치스러웠던 경험은 더블 제타나 역습의 샤아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었는데 계속해서 디자인을 까이고 메인 디자이너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된 나가노 입장에서는 분명히 씁쓸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프라모델을 생산해야 되는 반다이 입장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나가노의 섬세한 디자인은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스폰서와 제작사 입장에서는 애니화도 어렵고 잘 팔리지도 않는 디자인만 고집스럽게 뽑아내는 나가노를 환영할 수 없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식, 릭 디아즈, 가르발디 베타, 함브라비, 큐벨레이 같은 멋진 모빌 슈트를 디자인했으며 하이뉴 건담과 라이벌 기체인 나이팅게일 역시 나가노가 남긴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건담과의 악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월간 유타입에서 1986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5스타 스토리가 대박이 터지면서 나가노 마모루는 1989년 선라이즈를 떠나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해 건담과는 작별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선라이즈와 반다이와는 궁합이 좋지 않았지만 나가노 마모루가 가진 메카닉 디자이너로서의 능력과 컨셉 기획자로서의 능력은 분명 천재적인 것이었으며 이런 그의 재능과 능력은 5스타 스토리에서 만개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나가노 마모루의 5스타 스토리는 연재의 시작과 동시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수많은 덕후들을 양탄하며 성공가들을 달리게 되지만 나가노 마모루는 연재 만화가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인 성실함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성향이 그 지경인 건지 아니면 20대의 젊은 나이에 이룬 큰 성공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던 건지 알 순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디자이너로서의 재능과는 별개로 연재 만화 작가로서의 나가노 마모루는 분명 질타를 받아도 부족할 정도로 팬들에 대한 존중과 프로의식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내키면 그림을 그린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불성실한 연재와 몇 년씩 연재를 하지 않는 장기 유재가 반복되면서 이 작품은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80년대에 그렇게 트렌디하고 엄청나 보였던 설정들 역시 3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솔직히 그때만큼의 임팩트가 없는 것도 사실인 상황.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삐삐에서 핸드폰을 지나 스마트폰으로 세상이 바뀌는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딱히 진전되지 않는 이 이야기는 팬들을 지치게 했으며 결국 이 작품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스타 스토리를 진정으로 좋아했던 팬들은 모두가 욕하고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도 연재가 다시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언젠가 다시 돌아와 이 장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나가노 마모루는 5스타 스토리의 설정과 등장인물들의 이름 그리고 모터헤드의 디자인을 전부 갈아엎어버리는 리부트를 선언하며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온 팬들의 뒤통수를 아주 그냥 시원하게 후려갈겨버립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생각나면 그린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불성실한 연재와 장기 유재를 반복하던 나가노 마모루는 급기야 2004년 이후로는 개점 휴업 상태에 돌입, 사실상 연재를 중단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부분의 팬들조차 5스타 스토리의 재연재를 포기해갈 때쯤 각종 커뮤니티에 나가노 마모루가 직접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고 진짜로 2012년 꽃의 시녀 고딩메이드라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개봉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팬들은 이 작품이 5스타 스토리의 평행 세계의 이야기나 세계관의 확장쯤으로 생각했으며 작가인 나가노 마모루가 오랜 시간을 투자한 프로젝트가 끝났으니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 5스타 스토리를 다시 연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3년 5스타 스토리는 2004년 이후 약 9년 만에 다시 연재를 시작하는데 새롭게 연재를 시작한 5스타 스토리를 접한 모든 팬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부트! 우리가 알고 있는 5스타 스토리의 파티마와 모터헤드는 더 이상 없었으며 새롭게 디자인된 오토매틱 플라워즈와 고딩 메이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5스타 스토리의 팬들은 그지같은 상황 속에서도 참고 버티며 남아있던 사람들이었기에 다른 어떤 만화보다도 팬덤의 충성도가 높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작품을 세계관의 기본적인 명칭 그리고 캐릭터와 메카닉의 디자인까지 작가가 직접 싹 갈아엎었다니 이게 납득이 되냐고 납득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쉽사리 납득할 수 없었던 팬들과 여러 평론가들은 저마다의 추측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그중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온 이야기가 바로 복잡하게 꼬여버린 5스타 스토리의 저작권 문제인 것이었습니다. 여러 회사들과 저작권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리부트를 하게 됐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5스타 스토리가 처음 연재를 시작할 무렵 이 작품의 가능성을 알아본 월간 유타입의 초대 편집장 사토 료에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난감 수집가 키타하라 테루이사와 함께 완구회사 토이즈 프레스를 설립하고 반다이와 불편한 과거가 있던 나가노 마모루를 설득해 토이즈 프레스로 끌어들여 5스타 스토리의 모든 저작권을 관리하며 완구 사업을 전개 대박을 치게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 나가노 마모루가 5스타 스토리의 모든 판권을 관리하는 새로운 회사 에디트를 만들면서 저작권과 상표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에 나가노가 저작권자임에도 5스타 스토리 완구는 대부분 토이즈 프레스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토이즈 프레스의 허락 없이는 같은 이름을 가진 완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5스타 스토리가 중전기 엘가임의 세계관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엘가임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선라이즈와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상표권 문제도 해결하고 엘가임과의 관련성도 깨끗이 지우기 위해 리부트했다는 이야기가 나름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방팔방 퍼져나가 사실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8일 작가인 나가노 마모루가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저작권 분쟁은 없으며 리부트 이전 상표권 역시 토이즈 프레스에서 모두 에디트로 이건됐을 뿐만 아니라 토이즈 프레스와는 지금도 함께 일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다면 이 어처구니없는 리부트의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나가노마모로 본인의 말로는 기존의 설정에 오류를 수정하고 몇십 년 된 낡은 디자인을 최신 트렌드에 맞도록 바꾼 거라고 하는데, 모토헤드가 가진 관절의 구동 원리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가 인간형 거대 로봇으로서 직립하고 활동하기에는 기존의 메카닉 설정과 형태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공학적으로 더욱 설득력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아니, 누가 보면 로봇 공학자인 줄 알겠어. 아무튼 이번 리뉴얼 사태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나가로 마모루의 편집증에 가까운 설정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사단으로 볼 수 있는데, 차라리 저작권 문제라고 하지. 2006년 뉴타입 인터뷰에 따르면 고딩메이드 로봇은 일본 기업이 실제로 제작한 로봇 디자인의 환멸을 느껴 제작했고 2003년쯤 초기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했으며, 실제로 고딩메이드, 오토매틱 플라워즈 등의 상표권 등록은 이미 2005년에 완료된 것으로 볼 때 이 양반은 이미 오래전부터 5스타 스토리를 갈아엎을 생각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2년 개봉한 고딩메이드를 통해 팬들에게 나 이제 이렇게 바꾼다고 힌트를 준 거였니? 마음의 준비하라고? 그리고 연재를 재개하기 전 2012년 월간지 유레카 12호로 고딩메이드 특집편 인터뷰에서는 연재가 다시 시작되면 엄청난 욕을 먹고 기존 독자들의 99%를 잃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굴하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 0.1%의 독자가 계속 사주기만 한다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는 말을 했는데, 내가 그 99.9% 중 하나다 라고 욕하면서도 다음 이야기들이 궁금한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건가? 근데 또 원래 설정으로 다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고, 최근에는 성실하게 연재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양반이라